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해 이맘때쯤 그때를 생각해보면 나스닥, IT주, 가상자산 모두 호황기를 맞이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네. 상당히 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대량 해고까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크립토 업계도 지금 상당한 사태를 맞이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죠. 작년에 어떤 호황기가 무색할 만큼 예. 이 겨울이 좀 장기전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괜찮아지려 싶으면 새로운 일이 또 터지고 예. 또 터지고 하면서 뭐 빅테크 쪽이나 크립토 쪽이나 만만치 않은 이러한 좀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23년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오늘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꽉 채운 블록이 돼서 오늘도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네, 각 분야 전문가의 시선을 시장 해석을 직접 만나보는 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재 11월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인력 감축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메타는 만여 명 이상을 해고를 했고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했던 트위터도 직원 전체의 절반을 해고를 하겠다. 네. 이러면서 지금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의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실적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3, 4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빅테크의 실적 쇼크. 자, 어느 정도길래 지금 쇼크란 단어가 나왔을까요? 네, 빅텍 3, 4분기 실적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 닷컴 버블 시작되는 거 아니야라고 네. 지나치게 과장해서 이제 반응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실적이 좋지 않았죠. 이건 근본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예. 직접적으로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고 경제가 어려운 즉 경기 침체에 빠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크게는 광고 매출을 줄입니다. 예. 여기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 알파벳 즉 구글이 갖고 있는 이 검색 광고라든지 또는 유튜브 광고가 이번에 매출이 유튜브 이래 가장 처음으로 줄었어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뭐 이런 유튜브가요? 유튜브가 이렇게 했고요. 네. 또 메타는 지금 계속해서 광고 매출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예. 생각보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률이 성장하고 있었지만 기업들이 클라우드 부분에서도 예산을 갖다가 줄여 나가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빅테크들의 실적을 이끌고 있었던 광고 매출이라든지 클라우드 시장의 매출이라는 것들이 주춤하게 되면서 네. 전체적으로 지금 관련되는 기업들이 바로 MS, 그다음에 알파벳, 그다음에 메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그다음에 아마존 좋지 않았고요. 예. 그다음에 유일하게 이제 뭐 애플이 좀 선방했다. 뭐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빅테크가 마찬가지로 경기 외부적인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원인, 거시경제적인 지표적인 어떤 변화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코비드 19,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효과가 끝나갔다.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가면서 어느 정도 지금 조정 국면을 맞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과잉 지출했던 IT의 어떤 예산들 부분들을 기업들이나 개인 소비자 부분들이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조정 기간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에서 이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직원을 해고한다든지 또 뭐 일부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는 R&D 같은 것도 좀 줄여라, 예. 좀 이러한 혹한을 날 수 있는 준비를 빨리 좀 해라, 뭐 이런 주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코비드 19, 코로나 19 때 풀렸던 이 유동성 때문에 네. 상당히 그걸 IT 기업들이 흡수를 했었는데 네. 이제 강달러,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우선 유럽으로 보면은 한국으로 치면 한국의 그 귀퉁어리 어딘가에서 전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유럽의 하나의 본토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먼 나라에서 전쟁이 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느끼는 것처럼 예. 바로 옆집에서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럴 때 기업이 무슨 파티를 한다든지 이벤트를 한다든지 하면은 많은 뭐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이나 언론에서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해요. 네. 그럼 기업이 되게 이렇게 셀레브레이션을 못 하는 거거든요.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 50주년인데 우리 100주년인데 우리 여름 페스티벌 하고 싶은데 광고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들도 차분해지는 거죠. 지금 카타 지금 월드컵 시작합니다만 그 월드컵에 대해서도 보이콧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카타 예. 같은 독재 국가에다가 여성권 무시하고 호모섹수얼 인정하지 않는 나라 예. 뭐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되게 침참한 분위기가 어두운 분위기가 유럽 전체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전체의 광고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지금 미국으로까지 넘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이걸 개별 기업으로 보면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요맘때죠. 애플이 대단히 희한한 정책을 발표합니다. ATT라고 해서 앱 트래킹 트랜스퍼런스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서드파티 쿠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용자 데이터 보호에 강한 정책을 실현을 하죠. 네. 예. 이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갖고 있냐면 올해 1월 말에 있었던 메타의 어닝콜에서 CFO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올해 연도에 애플의 이 정책 때문에 100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될 거야라고 얘기해요. 그냥 네. 작은 손실이 아니라 100억 달러의 손실인데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은 123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의 정책 하나로 이렇게 손실을 보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메타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으로 그러니까 공세적으로 지금 치솟고 있는 광고 매출의 메타 것을 잠식하고 있는 즉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을 잠식하고 있는 틱톡이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죠. 네.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틱톡이 인기가 없습니다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을 제꼈고 예. 유튜브에 육박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튜브를 앞서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에서도 정말 파죽지세로 틱톡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틱톡이 성장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광고 매출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0% 정도 올해 성장하고 있는데 그럼 기업 같은 경우에는 틱톡이 성장하니까 광고 매출을 광고 지출을 늘려보자 이런 게 아니라 정해진 광고 머니에서 광고 버젯에서 예산에서 이 갈라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던 광고를 갖다가 우리 틱톡으로 좀 옮겨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 매출이 메타가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것은 저커버역이 예상하지 못했던 즉 거시경제에 의해서 소비 감축에 의해서 기업들이 광고 매출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줄일지 그리고 틱톡이 이렇게 치고 올라올지 애플이 이렇게 견고하게 진짜 이 정책을 유지할지 이런 부분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메타가 작년과 올해 6월 달까지 썼던 메타버스형 예산이 150억 달러예요. 네. 15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5 정도, 한 20조입니다. 20조를 일개 기업이 1년 반 만에 특정 정책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좋게 보면 용기고 네. 도전 정신이고 도박일 수도 있네요. 네. 뭐 이거를 그냥 긍정적으로 뉴트럴하게 평가하면 도박인 거고 네. 나쁘게 표현한 건 미친 짓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메타가 2025년까지 쓰겠다고 하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예산이 700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구글이 안드로이드 인수한 그 돈이 10억 달러예요. 그리고 애플이 물론 17년 전입니다만 아이폰을 개발할 때 썼던 돈이 34억 달러. 그리고 지금 모든 기업들이 자율주행에 투자하고 있는 돈이 240억 달러. 그런데 그걸 다 합쳐도 크네요. 그렇죠. 메타버스가 단독적으로 메타가 메타버스에 투자하겠다는 25년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예. 700억 달러. 이건 뭐냐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벌어둔 돈 다 여기다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또 페이스북밖에 없지 않나요? 없죠. 네. 그건 뭐냐면 그만큼 페이스북 같은 경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즈니스 구조, 그러니까 매출 구조로 보면은 광고 회사죠. 98%가 넘는 것이 광고 매출이거든요. 네. 근데 광고의 이 프로핏 레이트가 순이익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이걸 지금까지 그러니까 즉 천문학적인 떼돈을 벌면서 누적시켜 왔고 이걸 가지고 가다 보니 자꾸 지금 애플이 정책 바뀌니까 우리가 1년에 매출 100억 달러를 손해봐? 이런 세상 있을 수 없어. 애플이 지배하는 세상, 구글이 지배하는 세상 있을 수 없으니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 갈 거야. 그걸 사람들이 뭐라 부를지 모르니까 우리는 메타버스라 부를게. 이름도 메타로 바꿔. 이렇게 실제로 올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제가 보기엔 평가할 거예요. 정말 여기서 성공한다라면 정말 이거는 스티브 잡스보다도 뛰어났던 결정을 했던 정말 훌륭한 기업가로서 저커버역을 기억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실패한다라면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큰 돈을 버닝하면서 실패한
그러한 그러니까 되게 중간 평가는 있을 수 없는 극단적인 성공이냐 실패냐를 놓고 있고 지금 메타는 달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근데 물론 나올 수 있는 거는 일반 상장한 기업에서 이게 가능할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메타가 가지고 있는 저커베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때문에 그래요. 저커베어는 주식은 적어도 투표권은 사실은 싹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즉 아무리 저커베어의 주식이 적어도 저커베어의 어떠한 결정을 반대할 수 있는 베토를 놓을 수 있는 이사의 권한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애플이 스티브 잡스를 쫓아냈던 것처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커베어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 사임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결정은 본인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 메타가 지금 큰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뭐 이것이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큰 지각 변동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메타 같은 건 시총 같은 경우에는 이미 흔히 말하는 빅테크의 영역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택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았던 것이 이게 영원한 승자가 있을 수가 없고 이 광고로 이제 독식해오던 시장에서 요즘에 이제 뭐 크립토들이 각광받는 이유도 결국에는 데이터 주권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시 되면서 사실 나오고 있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그 레비뉴 창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렇기 네. 때문에 한 오큘러스를 인수했던 그 시점부터 저커버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었을까요? 그 생각이 맞죠. 그러니까 즉 가장 크게는 내가 주인이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애플과 앤드로이드가 OS를 만든 사람들이 주인이거든요. OS를 그렇죠. 정책 바꾸면 네. 거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머징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타겟팅 광고를 하는 이 메타 입장에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책이 뒤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렇죠. 네. 사실은 뉴욕 타임즈가 이제 보도했던 거에 따르면 작년에 이제 애플의 임원진들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신의 앱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다운을 받는 것은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하고 왓츠앱인데 예. 그걸 위해서 자기네 서버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데 근데 그렇죠? 무료 어플인데요. 예, 근데 무료 어플이에요. 그러니까 저 보안도 엄청나게 해주고 있는데 예. 자기네가 가져가는 돈은 제로.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난 서버 비용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인앱 결제도 없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아니 자 우리 광고 매출도 우리랑 관계된 거니 너네 광고 매출의 30%를 우리에게 줘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실은 그러니까 좀 어거지 논리를 얘기한 거죠 애플이. 예. 그랬더니 저커벽이 무진장 화를 냈다 그래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XX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예. 우리가 광고 매출해가지고 벌어둔 돈을 달라 그러는데 애플 입장에서도 서버 비용도 많이 나가고 정말 많이 나간다 예. 그러더라고요. 이 유지 관리비가 많이 나가는데 뭔가 프리라이딩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죠. 애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갈등에서 저커벽이 생각한 거죠. 이건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가 독립해야 되겠다. 독립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네. 이것이 이제 애플이 메타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죠. 사실은 메타버스가 무엇이냐고 전문가 30명에게 물어보거나 60명에게 물어보면 저는 장담하는데 30개의 다른 답과 60개의 다른 다르죠. 답이 나올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커벽이 생각하는 메타버스 즉 아바타의 세상인 거고 VR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과연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건 뭐냐면 VR이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폰보다 큰 시장이냐. 지금 전문가들 정도에서 얘기 나온 거는 끼케야 PC 시장이 한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요 정도까지 우리가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 VR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의 사이즈 크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주로 기업에서 이번에 MS에서 팀스라든지 이런 MS의 이제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타가 만드는 이 가상세계에서 할 수 있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먼저 쓰겠구나. 비싼 기계를 처음에 PC도 퍼스널 컴퓨팅이지만 집에서 개인적으로 산 게 아니라 다 기업에서 그렇죠. 먼저 샀고 기업에서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머 이게 좋은 거 나도 한번 집에서 갖고 싶은데 언제쯤 사지? 어머 보너스 주네? 이 보너스로 집에다 하나 갖다 놔봐야지. 애들이 막 쓰고. 정말 기억나요. 정말 오래된 시절이지만 저희 형이 개발자인데요. 486 컴퓨터 사겠다고 저희 아버지 막 설득해가지고 집에다 컴퓨터 샀는데 그 당시 돈으로 400만 원이에요. 486 컴퓨터. 그러니까 정말로 PC라는 건 비쌌고 네. 그 당시 400만 원.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고 지금 VR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가격은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항상 내려가는 경향성들을 그렇죠. 가지고 네. 있다고 본다면 지금 VR 기기가 높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예. 다만 이것의 수용성을 기업에서 먼저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VR 같은 경우에는 보셔야 될 것들은 항상 우리가 하이테크 하이엔드 어떤 이 기기들 볼 때 애플이 아이폰 만들거나 할 때 제일 좋은 건 멀티태스킹 된다는 거거든요. 애플 워치 보다가
상사랑 얘기하다 애플 워치 볼 수 있고요. 데이트하다가도 애플 워치 볼 수 있고 전혀 방해되지 않아요. 네. 전 조카랑 밥 먹으면 제가 조카랑 밥 먹는 건지 조카 여자친구랑 조카가 밥 먹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조카는 저기 스마트폰으로 카톡 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점점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노트북 오고 PC 오면서 줌하면서도 사람들이 줌 왜 좋아합니까 집에서 줌하면서도 딴 거 할 수 있거든요. 예. 아이패드로 뭘 한다든지. 예. 근데 점점 몰입감이 강해지는 VR 오면은 요거만 해야만 합니다. 음. 요거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 사람들하고 줌으로 회의하는 걸 좋아하지 VR로 회의하는 거 왜 VR만 해야 되니까. 이 시장 자체가 가져갈 수 있는 크기 사이즈가 초기 이니셜 마켓이 대단히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700억 달러를 쓰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전기차가 되게 테슬라도 앨런 머스크도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들었지만 네. 자동차라는 거대한 PC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을 내가 대체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바라보는 목표 시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메타버스의 목표 시장이 작다라는 것. 이 부분이 저는 메타의 결정적인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워낙에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지금 들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공통점이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광고 수익이 줄다 보니까 다른 시장을 좀 찾아 나서게 됐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0억 달러를 쓰면서 이제 메타버스 시장을 가게 됐다까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간에는 이제 애플의 정책 변경도 있었고요. 여기 이제 구글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구글의 매출의 대부분은 구글도 사실은 광고 회사죠. 약 네. 10%를 지금 클라우드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것. 구글도 클라우드 3위 업자입니다. 지금 이제 AWS와 아마존의 2위의 MS 애주어와 3위의 네. 구글의 클라우드가 있는데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커질 시장에서 구글은 정말 오래간만에 매출 구조를 찾은 거예요. 그 전에는 구글 또한 90몇 %가 광고 수익에서 하다가 지금 80%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문제는 이 구글 또한 위험에 빠져 있는 건 뭐냐면 이 80% 중에서 대부분이 검색 광고고 나머지가 한 60%가 넘게가 검색 광고고 나머지가 유튜브 광고거든요. 예. 그런데 이 검색 광고가 위협에 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을 쓰는 사람들은 한국 분들 이제 쿠팡이 이제 전형적인 아마존의 카피캣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쿠팡이 하고 있는 것 아마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류 시스템 저는 거의 같죠. 음.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카피캣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대단히 창의적인 것은 항상 카피에서 시작된다고 본다고 했을 때 쿠팡의 전략이 나쁘진 않은데요. 자, 1년에 그러니까 쿠팡의 와우의 문제는 월별로 결제하는 거잖아요. 월 이번 달에 좀 쓰다가 그만둘 수가 있죠. 예. 네. 아마존의 이 똑같은 것이 프라임이죠. 이건 연단위 결제거든요. 네. 근데 아마존 프라임을 쓰게 되면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 넷플릭스가 가장 큰 OTT라고 생각하는데 넷플릭스보다는 작지만 디즈니 플러스보다는 확실하게 큰 전 세계 OTT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예요.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보다 구독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볼 수가 있고 아마존 음악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멜론 같은. 네. 근데 뭐 정말 많은 가지를 게임도 번들링으로 있고요. 해줘요. 번들링도 할 수 예. 있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딜리버리 룰을 통해 가지고 한 달에 5번은 음식 배달도 5번은 무료로 할 수 있고 뭐 네. 이런 식으로 번들링 상품이 좋단 말이에요.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갖게 되냐면 어차피 아마존에 살 거니까 사람들이 검색도 어디서 하냐면 아마존에 삽니다. 어. 네. 가격 비교 사이트가 다 죽어버리거든요. 아마존이 도미넌스, 지배력을 갖고 있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가격 비교 사이트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검색도 어디 가냐면 프로덕트 서치라고 하죠. 내가 A라는 제품을 살 거야, 노트북을 살 거야, 자전거를 살 거야, 화장품을 살 거야. 그러면 구글 가서 네이버 가서 검색하던 걸 아마존 가서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마존의 폭발적으로 리테일 미디어라고 하는데 광고 매출이 늘어납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작년부터 올해 그리고 내년도 강화될 것은 뭐냐면 리테일 미디어라고 하는 이커머스에서의 미디어적이라는 것은 이게 광고 미디어예요. 광고 매출이 폭증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근본적으로 구글에게는 치명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커머스가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진화하게 되면 구글은 프로덕트 서치 부분에서 지배력을 뺏기면서 흔히 말하는 검색 광고 부분이 뺏기고 있다는 거고 얼마 전에 구글 부회장이 직접 인정을 한 거예요. 요즘 10대들하고 20대 중반까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약 40%가 구글에서 검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글에서 뭔가 검색을 하면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솔직히 말하면 아재들이나 하는 거죠. 요즘 10대들한테 네이버에서 검색해? 거의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네. 10대들이 주로 검색하는 건 유튜브에서는 유튜브, 검색을 네. 하겠죠. 유튜브 검색 아재들도 요즘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또 어디서 하냐? 인스타그램하고 틱톡에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젠지 세대는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약 40%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동네 맛집 하면은 구글에서 검색하거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되게 구조성을 갖는 인링크와 아웃링크의 구조성 속에서 그 인링크가 많은 이런 광고가 데가 섞인. 또 광고도 섞인 데가 이제 상위에 올라오겠죠. 네. 그러면 A라는 중국집은 영원한 맛집이에요. 네. 계속해서 사람들이 댓글하고 그렇죠. 좋게 하니까 네. 관리만 잘하면
근데 10대들은 지금 막 든 한 달 전에 개업한 곳을 찾고 싶은 거지. 엄마 아빠가 맛집으로 생각하고 나도 한 3번은 끌려가서 먹은 그 집 가고 싶은 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뜨고 있는 라이징하고 있는 라이징 스타들 네. 이런 거 찾는 데는 지금의 검색 구조가 좋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소셜한 친구들이 발견해가지고 막 친구들이 라이크 붙이고 막 있는 거 여기에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의 검색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즉 젠지들의 검색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 구글에게는 치명적인 것이고, 그리고 리테일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이커머스로 지금 광고주들이 생각한 거예요. 검색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찾으려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했으니까 광고 효과가 좋았어요. 그 자전거를 사려고 해, 자전거에 내 광고를 위치시켜. 자, 그 다음에 클릭해가지고 어차피 어디로 가야 되냐, 아마존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럴 네. 바에 차라리 아마존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자전거도 검색하니 그 밑에 광고를 하는 것이 컨버전 단계를, 전환 단계를 한 단계 줄이는 거거든요. 네. 훨씬 더 효과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리테일 미디어는 대단히 커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구글 또한 위태로 올라줄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구글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은 제가 보기에는 빠른 속도로 유튜브에서의 어떠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 그래서 이제 구글이 틱톡에게 밀리기 시작하니까 쇼츠라는 것을, 그러니까 네. 이런 쇼폼을 한 거 유사한 잘한 거라고 네. 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빨리 클라우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구글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각화를 하고 있네요. 네네. 어느 정도는 다각화를 하고 있고, 네. 메타는 될지 안 될지 안 되는 모르는 거에 아예 몰빵하고 방향을 있는 거고요. 완전히 전환해서. 네. 뭐 사실 구글에도 쇼핑 광고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쇼핑해서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도 이제 쇼핑 기반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 뭐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50% 이상 1년간 빠진 그런 회사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애플을 생각하면 이 선전을 하고 하락장 있죠. 속에서도 하나를 굳이 사야 한다면 애플을 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한 모습을 좀 그렇죠. 보였었거든요. 네, 전문가들한테도 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한테 세이프 헤븐이다. 그러니까 예. 즉 안전한 항구다. 이 어려운 시기에 유일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애플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애플이 어려움이 내년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예. 중장기적으로는 애플은 대단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 애플의 매출이 한 3,660억 달러 정도가 나왔는데요. 예. 애플이 2026년 정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팀쿡에 의하면은 그것이 6천억 달러 정도고요. 2030년까지 처음으로 1조 달러 매출을 목표로 세우고 있어요. 2배와 3배인데요. 네, 그래서 팀쿡이 내가 1조 달러가 만들어질 때 내가 물러나겠다 그랬어. 네. 과연 애플이 1조 달러라는, 그러니까 즉 2021년인가 2020년인 것 같아요. 1조의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즉 시총을 1조 달러 만들었죠. 그리고 2조 달러 만들었고 3조 달러까지 만들었어요. 시총을. 근데 시총을 3조 달러까지 만들었을 때 매출이 3천억 정도 달러인데 10배 정도 한 거죠. 네. 예. 만약에 애플이 1조 달러의 매출을 만든다라면 시총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 이상이겠죠. 네. 그럼 과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것은 애플이 무엇으로 1조를 만들 것이냐. 아이폰을 열심히 만들어서 지금보다 더 많이 팔아서 아이폰을 팔다 보면 1조 달러의 매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절대 불가능하죠. 예. 왜냐하면 올해 8월에 처음으로 아이폰이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했어요. 네. 예. 그랬더니 바로 미국 법무부에서 엔티트러스트, 그러니까 반독점 조사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50% 넘으면은 바로 손해를 봅니다. 반독점 조사 들어와서 너희들 보니까 사파리에다가 구글 검색을 갖다 고정으로 했네. 이거 하지 마.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그 결정은 거의 지금 기정사실입니다. 50%를 유지하는 이상 과거에 MS가 그 윈도우스 팔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어 팔게 했던 것처럼 너네 지금 구글 끼어 팔게 하고 있는 거야. 왜? 구글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습니다. 올해 받을 수 있는 돈이 약 180억 달러예요. 가만히 앉아서 사파리에다가 구글 껴준 구글 검색을 기본 설정을 했더니 애플은 1년에 180억 달러를 벌어요. 우리나라 돈은 20조가 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그쵸. 네. 자, 이것이 시장 점유율 50%는 차라리 49%로 가는 게 나아요. 그렇죠. 네. 49%를 가는 게 낫습니다. 즉 그건 뭐냐면 거꾸로 애플이 아이폰만으로 세상을 점령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도대체 애플이 어떤 걸로 세상을 점령할 것인가? 먹거리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근데 좀 애플이 보면 요즘은 애플은 물건 하나 팔면은 2,000달러에서 3,000달러 하나를 수익을 거둬들입니다. 즉
아이폰에서. 왜냐하면 아이폰 사는 사람 중에서 꼭 사는 게 뭐 있습니까? 요즘 많은 경우 케어 제품. 아니 요걸 사죠. 아, 요걸 잡는 에어팟을 사고 네, 아이패드를 애플 그래서 워치. 그래서 이걸 어태치 레이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즉 네. 아이폰을 사면은 따라붙어 가지고 사는 이율, 여러분 어태치 레이트라고 할 수 있는 애플 워치의 어태치 레이트가 지금 36%까지 올라갔어요. 즉 네. 100명이 아이폰을 사면은 오. 36%는 애플 워치를 삽니다. 저도 다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어태치 레이트가 50%가 넘는 거는 아이패드예요. 에어팟. 에어팟. 네. 에어팟 쓰면 여러분 엄청나게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신사상- 추가적으로 신상이죠. 가죠. 그리고 네. 이런 피처, 그러니까 처음에 애플 워치와 관련돼서는 논쟁이 많았어요.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막 죽을 때였으니까 스티브 잡스도 애플 워치의 탄생을 보진 못했지만 기획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브라는 그 목소리 좋으신 그 디자이너 애플 이분이 주도를 했었는데 이 이브가 생각했던 것은 이것은 패션 액세서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기능이 많지 않았으니까. 네. 근데 패션이다. 팀 쿡은 끊임없이 얘기했거든요. 피트니스야, 웰니스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우리 별의별 기능 달지 못해도 점점 근데 애플워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진화하죠. 그렇죠. 네. 심박수 될 수 있죠. 지금 산소 혈액 산소 그거 지금 했죠. 요번에 나온 건 뭐가 있어요? 여성들의 그 지금 이 생리 현상과 네. 관련된 것도 측정할 수 있고 네. 점점 우리의 건강과 그러니까 즉 이거를 떼어놓으면 내 건강의 측정이 불안해지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피처들이 그러니까 이 기능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애플 워치를 안 사면 그냥 막 사는구나.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돈 있는데 저는 막 사는구나. 네. 뭐 이렇게까지 느낌 들 정도로 애플 워치는 건강에 있어서 인간의 동반자로 진화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시장 커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에어팟이 갖고 있는 AR 기능이에요. 네. AR이라고 보통 AR 글래스라든지 AR 뭐 우리가 VR, AR 때 AR, 오그멘티드죠. 즉 네. 인간의 오감을 기술에 의해서 증폭시키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증강현실이라는 것, 증폭시킨다는 것, 에어팟이 AR일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AR입니다. 왜냐하면 노이즈 캔슬링 때문이에요. 네. 인간이 듣고자 하지 않는 것을 차단해주죠. 안 듣는 것도 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인간의 물리적인 기능을 이 육감적인 기능을 그러니까 이 청각의 기능을 네. 증폭시켜 준 거죠. 예. 그러니까 청각 관련된 인터페이스가 하나 생긴 거예요. 요즘은 에티켓으로 과거에는 이어폰 들으면서 어른들하고 얘기하고 슈퍼마켓 가고 어디 가게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저런 XX 하면서 예. 그런데 요즘 미국 정도까지 가면 유럽 정도 가면 에어팟 끼고서 일상생활하거나 선생님하고 대화해도 에티켓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몸의 일부분처럼 생각한다는 몸의 일부분처럼 거죠. 생각해요. 이제 그 기능도 네. 점점 좋아지잖아요. 특정 소리는 더 증폭해서 듣는다든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AR 글래스가 나올 거라고 또 얘기를 해요. 애플에서 지금 나온다는 얘기가 많죠. 썰이 애플카와 함께 내년에 나온다, 내후년에 나온다. 저는 예. 당장 내년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 AR 글래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구글처럼 여기 카메라 날려가지고 막 세상을 막 도찰하겠지? 예.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에 나오면 안 그래도 스마트폰으로도 도찰하고 사람들, 여성들 도찰하고 남성들 그런 사람들 많은데 이거는 완전히 불법 기구입니다. 예. 요번에 이제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미국의 언론에서 이제 보도한 거라면은 이 아이리시 스캐너, 즉 인간의 홍조를 스캔하는 카메라가 부착됐다는 거예요. 홍채 스캔. 네, 홍채를 스캔하는 네. 거죠. 홍채를 스캔. 네. 즉 12개의 카메라가 우리를 봅니다. 네. 내 눈을 봐요. 내 눈 상태를 관찰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뭐 간편하게는 이걸 가지고 홍채만 인식하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로그인 돼 가지고 문 딱 시큐리티에서 그쵸.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거 500원 상상하는 커피 UX 가 있죠. 스타벅스에서 네. 지불할 때 내 홍채 한번 쫙 찔러주고 뭐 이러면 결제가 되고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간편함들이 볼 수가 있는데 이 홍채를 통해서도 인간의 건강 상태를 검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외부하고의 커뮤니케이션도 인터페이스 중요하지만 마이 데이터, 그러니까 즉 내 몸과 관련된 데이터를 측정함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같이 그래서 나이가 예를 들면은 지금 노안이 왔네. 그러면 여기에서 글래스가 돋보기로 변한다든지 여기 앞에 있는 카메라가 얘가 가까운 곳에서 무언가를 읽으려고 하고 있네. 그러면은 뭐 흔히 말하는 돋보기로 변한다든지 멀리 보고 있는데 빛이 강하네. 선글라스로 바꿔줄까? 이 사람의 시각이 좀 난시가 좀 심하네. 난시를 교정해 줄까? 이러면 저는 $1,000, $2,000 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그멘티드, 즉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내 눈이 할 수 없는 것을 증폭시켜주면서 증강시켜주는 거거든요. 네. 자꾸 요걸 가지고 보면서 물론 호객노노 같은 앱들이 있어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지나갈 때 아파트 가격이 띵띵띵띵띵 네.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즉 네, 네. AR 하면 자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물에다가 데이터를 입히는 것. 네. 이게 이제 AR 처음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 지불 의사를 내는 거, 돈을 내는 건 호객노노 그거 스마트폰으로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구글에서 나왔던 두 번째 AR 글래스에는 결국은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즉 대화할 때 엄마는 중국말밖에 못하고 영어 못하고 딸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잘 못해요. 그랬더니 둘이 대화하는데 안경 끼고서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스마트폰에 하는 기능을 여기다 투영시켜 주는 거거든요. 예. 그냥 스마트폰으로 하면 돼요. 굳이 그걸 안경까지 껴가지고 네. 여기는 지브루스가 떨어져요. 즉 스마트폰이 할 수 없는 내 눈의 상태와 건강 상태를 그리고 내 눈에 맞춰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는 것 이런 AR 글래스 이런 부분들이 애플의 매출을 1주까지 이끌어니까 즉 이런 다양한 또는 애플페이 여러분도 이제 한국도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애플페이를 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애플페이의 액티베이션 레이트 그러니까 즉 보급률이 벌써 75%를 넘었습니다. 네. 한국을 빼고도 유럽이나 미국 가면은 애플페이로 지불합니다. 이게 뭐냐면 카카오페이로 애플페이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네. 앞으로 애플이 어떻게 1조 달러를 매출낼지 저희가 상상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유, 예, 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너무 알차게 들었습니다. 알차게 해주셔서, 네. 아직 남은 이야기가 있으시죠? 네. 예, 다음 시간에 저희가 모셔서 다른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와 함께 빅테크 기업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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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정수 이사님께서 애플 관련된 이야기가 네. 굉장히 많이 남으셨는데 최근에 이제 빅테크에서는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무르익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대놓고 하고 있는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애플이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게 저는 애플이 그 글라스를 낸다고 했을 때에 바로 메타버스, 그러니까 메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페이스북이 사실 2017, 18년부터 애플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즉 액세스를 제공하는 OS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오큘러스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이제 예. 사고 열심히 디벨롭을 했는데 갑자기 액세스를 다 독점하고 있는 애플이 우리도 할 거야? 라고 하면 네. 과연 어디가 더 유리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애플이라고밖에 생각이 좀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이게 페이스북이 상당히 많이 좀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들기도 했었는데요. 네. 오늘도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 들으니까 한층 더 좀 더 입체적으로 한번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양대 빅테크 기업의 메타버스에 대한 도전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인포맥스T의 주요 코너죠. 인포맥스 인사이트입니다. 전문가의 식견 만나러 지금 가보겠습니다. 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입니다. 자, 2부에는요. 법무법인 이재의 최낙훈 선임 외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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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포맥스 인사이트 시간에는요. 최근 발생했던 FTX의 파산 사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TX 사태로 인해서 세계 각국, 특히 미국에서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미국 암호화폐 규제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해볼 텐데요. 이제 최근에 나온 보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인데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지난 3월 나왔던 규정이 자, 규제를 받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나 거래소가 이 은행이나 중개인에게 자산을 맡기지 않고도 수탁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SEC가 의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객 자금의 회수나 책임 의무가 SEC한테 없다. 그래서 FTX가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이게 좀 논리가 조금 예. 이제 서너 개가 엉킨 그렇죠. 약간 그냥 트집 잡기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커멘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규제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적으로 SEC는 이제 은행과 증권업의 어떤 업체를 기본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회계 의무에 대한 조항으로 이제 암호화폐에서 그 수탁자라든지 수탁 중개자가 이런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걸 갖다가 회계 보고를 할 때 암호화폐를 올리면서 이걸 갖다가 사실은 부채로 잡게 이제 되어 그걸 규정을 그렇게 네. 만들어놨는데 회계상으로. 회계상으로 예.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거 운용을 할 때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 그 커스터디
그러니까 특히 이 수탁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증권법이나 은행법에서의 수탁과 지금 암호화폐에서의 수탁이 맞지 않아서 지금 계속 오차가 나는 부분들이 누적되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SEC가 그런 조항이 있는 거는 기존에 이제 은행업이나 그런 어떤 증권업이라든지. 증권업이라든지 네. 그런 데서 암호화폐를 다루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지 그렇죠. 기존의 그 플레이어인 암호화폐 거래소용 조항은 사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조금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섞어서 논의하는 거는 조금 오차가 있다. 예. 그리고 수탁 부분은 사실 세트먼트가 언제 정확히 되었느냐 하는 조금 어떤 증권 자체와 이런 암호화폐 자체의 어떤 기술적인 차이 같은 것도 존재해서 예.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수탁 조항이라든지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제가 왜 이렇게 미비되어 있느냐라는 소리를 지금 들으면서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네. 단순히 이제 수탁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사실 한국 거래소도 아주 초기부터 핫 월렛, 콜드 월렛 조항이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극도로 필요한 그 거래 핫 한국의 월렛, 암호화폐 거래소들이죠. 암호화폐 거래소들 한 20% 정도만 빼놓고는 사실은 그 유저의 키를 받아야만 열 수 있는 그 콜드 월렛 80%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 말인즉슨 이거 보관을 갖다가 거래소 입장에서는 거래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인 고객님이 지금 하시는 거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그렇게 했고 네. 그래서 수탁자가 누구냐라는 부분도 사실은 약간 세모였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이제 사태가 터진 거는 사실 일본이나 홍콩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콜드 월렛을 한 박자 더 나가서 딥 콜드 월렛이라고 정말 그 수탁 같은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사실은 일본이나 한국보다는 홍콩이나 일본 규제가 이 수탁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 단계가 한 단계 더 높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항상 또 좋기만 하냐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은 시큐리티가 강화되면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거를 네. 다 담을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경중의 차이로 이제 운용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그 지점에서 아직 이 수탁 부분이 깔끔하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가 이런 사태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FTX의 사태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이 이 거래소가 고객들의 자금을 함부로 동의받지 않고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미비된 제도나 법들이 좀 이번에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좀 생겼을까요? 저는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조금 두 가지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요 사태는 오히려 거래소긴 하지만 오히려 테라 루나 사태 반복에 가깝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알라메드 리서치라는 투자 회사를 이 거래소가 끼고 있었고요. 네, 그쵸. 아주 거의 긴밀한 암수 관계였죠. 긴밀한 네. 관계로 그리고 게다가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소 자체 코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다 저희가 보통 금융 규제가 예를 들어서 증권업이 시작할 때부터 1930년대부터 나온 규제가 가장 크게는 금산분리 원칙,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같이 병행할 수 없다와 예. 그만큼 규제가 있었던 게 이제 글래스 스티글 액트 1930년대 나온 2010년에 더 강화된 다드 프랭크 법으로 더 강화된 투자 자본과 상업은행은 같이 할 수 없다. 네. 같은 엔티티가. 네. 그거를 다 어긴 케이스라고 저는 이제 네. 이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 투자 암과 본인 거래소와 본인이 발행한 그렇죠. 이 코인으로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폰지 스킴이라고 말하는 그거의 네. 핵심은 underlying asset 그러니까 그 담보 가치가 없는데 네. 뭔가 두 가지 엔티티가 서로 펌핑을 해주면서 도와주면서 가격이 올라갔다가 그게 터질 때 underlying asset이 없으면 거의 제로로 수렴하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테라 루나 때 그걸 받고 요번에 다시 그거를 재반복해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 네. 약간 그 투자암을 갖고 있었다는 거와 거래소 자체 코인으로 그 코인 가격 부양을 하면서 거래소를 운영한 그 방향에서의 과오가 훨씬 더 크지 않았나. 이게 기존 자본시장에서는 사실 이해상충 네. 문제 때문에 전혀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 그냥 버젓이 이루어진 케이스였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은행법이나 뭐 증권법으로는 사실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군요. 발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증권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수탁업자나 수탁자나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삼권 분립같이 권한이 다 분리되어 있어서 네. 이 세 가지 객체가 섞여서 합동을 해야만 그 거래가 발생하는 형태로 이 구조가 짜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래소 자체에 이런 세틀먼트 권한이나 보유 권한, 뭐 상장 권한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다 같은 엔티티에 준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대가를 계속 네. 저희가 치르면서 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앞에서 저희가 얘기한 걸 정리를 해보면은 네. 이제 앞에서 나왔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회계 관련된 얘기는 이제 회계적으로 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에서 이제 SEC 증권거래위원회다 보니까 누락이 된 부분이 지금 기사화가 된 거고, 그래서 SEC에 대한 무한 책임으로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FT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업은행이나 그 다음에 투자은행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그런 이중 원칙을 어긴 상황,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법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소송으로 가면 FTX가 갖게 되는 이 법적인 쟁점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가장 명확한 책임은 이제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예. 이 그 거래소의 수탁 예금을 손을 대지 않는 거는 그건 따로 범죄일 필요 없이도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돈이 아니고 회사 돈인데 네. 그거를 자기 돈처럼 자기 관계사한테 빌려준 꼴이니까 그냥 네. 그거 자체로 배임 횡령이잖아요. 네. 그건 누가 봐도 너무 명확한, 그건 꼭 예. 암호화폐 규제가 아니어도 네. 저희들이 그냥 일반 아는 금융 상식과 회사 상식으로. 운영할 네. 때도. 그리고 다른 거는 지금 그 SEC하고 이제 CFTC 규제가 조금 이제 사람들이 혼동하는 중에 하나가, SEC는 그냥 증권업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아주 기본적인 자본시장을 이제 관할하기 위해서 1930년대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의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이나 스코프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네. CFTC는 1970년대에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 못하는 그런 테크니컬 널드들이 만든 그런 퀀트 상품, 네. 그러니까 파생 금융 상품이 나오다 보니까 그건 사실 설명을 해줘도 저희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규제하는 전문인들이 따로 있어줘야 하기 때문에 약간 IT 기반이군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고급 물리 수학 상품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걸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따로 모아서 더 그런 듀 딜리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1970년대에 이제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물 옵션 파생 금융 상품에 특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예. 조직이고 약간 조금 작은 미션 조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거 두 가지를 조금 혼동해서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CFTC가 그 암호화폐 전체를 규율할 뭐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네. 보통 저희가 가분시장, 그러면 저희가 암호화폐가 생기기 전까지는 저희가 가장 싫어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시세 조작과 인사이더 트레이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규제하는 거는 사실 SEC가 거의 뭐 100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지점은 저희가 항상 갖고 가기 때문에 공기같이 생각하지만 사실 엄청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네. FTX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관의 규제를 받고 있었다고 보세요? 요번에 이제 약간 CFTC에서 조금 자기네 어필했던 부분은 우리의 규제를 받았던 레저 X는 타구가 안 났다. 그래서 우리의 그 규제가 얼마나 더 촘촘했고 더 현실적이었나라 높았는지. 이해도가 네. 높았는지를 이제 좀 자랑을 하시던데, 저는 뭐 그거는 뭐 반쯤은 동의해줄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이제 그 SEC 규제는 훨씬 더 폭넓고 이제 이게 뭐랄까, 이게 스코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렇게 마이크로 매니지를 하나 할 뭐랄까 그 리소스는 그 CFTC는 딱 하나 회사, 그 파생 금융 상품 회사에 관련된 이제 그 규제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FTX 그 관계사 200개 중에 하나인 네. 거잖아요. 네. 저도 200개 중에 하나만 감독하려 그러면 잘할 수 있죠. 이게 예. 말씀해주신 사실은 하나의 엔터티 또는 이해관계가 깊이 연루되어 있는 엔터티들이 동시에 진행하면 안 되는 비즈니스들이 지금 진행됐던 것이 되게 문제 중에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네. 더 빼먹은 거 있다. 네. 그리고 저기 사실은 또 잊으면 안 되는 게 FTX는 본사가 바하마였습니다. 아, 그리고 뭐 네. 레저엑스 이런 거는 본사가 뭐 US였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은 US에 레지스터를 하지 않은 엔티티를 SEC도 다 그걸 조사하고 규제하고, 뭐 규제하고 네. 하는 거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네, 쉽지는 가능하지 않은. 가능하지 네.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모든 이 법인의 어떤 모 법인이 바하마 법인이어서 미국 규제 당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이를 되게 많이 누렸다는 거를 저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SEC와 바하마 정부 당국이 공동 조사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럴 예정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앞서서 CFTC라는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에서는 네, 네. 우리는 레저라는 어떤 회사 FTX의 계열사를 관리했는데 여기는 괜찮았다. 그러니 SEC가 약간 문제다라는 성격의 발언을 했던 게 기사화가 된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줬는데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FTX 같은 거래소가 이제 계속 있고 지금도 있는데 어느 기관의 규제를 받는 게 훨씬 더 합당하겠습니까? 일단은 사실은 그 게리 겐슬러라고 지금 SEC 네, 이자. 수장도 오바마 때 어차피 FTX 지금 CFTC 수장 출신이니까 예. CFTC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확실한 기조는 그냥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기존 증권 규제 시장의 규제를 거의 똑같이 받으면서 그대로 이 프레임워크가 그대로 옮겨져서 그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규제에 대해서 가장 깊은 이해도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건 SEC다.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기조로 쭉 가게 될 확률이 저는 그래도 계속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이너하게 그런 어떤 기관 간의 어떤 영역 다툼 같은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예. 일단 그 SEC가 리더십을 갖고 또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좀 폭넓은 어떤 금융 어떤 대체 자산으로 이해하는 그런 폭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SEC를 다른 정부 기관이 더 능가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SEC는 준사법 권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부처 같은 경우는 조사를 했어도 또 그런 어떤 과징금을 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기관의 도움을 또다시 또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이 기관 자체의 어떤 완결성적인 측면에서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좀 FTX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 같아서 네네. 이러한 예상충적 비즈니스들을 네네. 혼용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거래소 코인을 발행하는 등의 행위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은 FTX에서만 사실은 있었던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좀 선제적 대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어떤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는 곳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우리나라의 지금 법률에 그 비즈니스를 하는 곳과 법인을 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것에 어떤 자율도를 좀 누린다던가 하는 곳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래소들이 어떻게 좀 행동을 취해야 될지. 지금 현재 이제 FTX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그 뱅크런, 뭐 거래소런 사태가 이제 발생할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장 사람들이 궁금했던 게 이제 은행도 보통 뱅크런이 발생하면 가장 주장하는 거지만 준비금이 네. 그 거래 그 수탁 금액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맞느냐. 그래서 증거금 인증을 해라. 그래가지고 뭐 한국에 있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증거금 인정을 네.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 근데 그걸 이제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어떤 피어리어디컬리 시키느냐, 실시간으로 너도 네. 나도 볼 수 있게 하느냐에 어떤 그 기간 증거- 한정이냐, 예, 기간 실시간이냐? 한정이냐, 예, 그런 어떤 증거금 확인적인 부분도 더 당연히 네. 강화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은행이나 그런 게 요번에 이제 사태가 발생했던 게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디파이 쪽의 문제인데, 이 담보 가치가 있는 걸로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로 한 번 더 빌려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점프하면서 계속 담보 가치가 네, 없는데 네, 네. 없거나 이제 그걸 갖다가 네, 돈은 계속 지금 커지고. 네. 돈은 커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 이제 무너지면 언더라잉 에셋이 원래 없었으니까 한꺼번에 다 같이 무너지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FTX 사태 이후에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관계 회사, 왜냐면 사실은 이번에 FTX는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바이낸스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조금 철학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 바이낸스와 FTX의 어떤 갈등을 이게 약간 중국 자본이냐 미국 자본이냐의 앵글로 보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그런 분들도 전문가분들과 철학을 예. 가지신 분들인데, 저는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결국에는 CZ 그러니까는 바이낸스 쪽은 약간 성장, 크립토 애나키스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를 싫어하고 정부와 뭘 하는 거는 크립토 정신에 어긋난다고 어긋난다. 어긋난다고 탈중앙화적인 생각해요. 사람이고. 탈중앙적인 사람이죠. 그거 반대로 이번에 그 네. 샘 뱅크먼 프리드. 뱅크먼 프리드는 제도권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태생도 그렇고 미국 순수 미국인이고 뭐 민주당 저기 넘버 2 파이낸셜 서포터고 그쵸. 네. 그다음에 요번에 사태 나고 보셨겠지만 게리 겐슬러는 MIT 자기 지도 교수고 그다음에 자기 전 여자친구는 캐롤라인 알라멘더 리서치 CEO는 지금 그 글렌 앨리슨이라는 그 전 SEC 담당하시던 분의 딸이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네. 딸과 네. 뭐 한국거래소 네. 아들이 사업을 하는 예. 약간 이런 네,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제도권에 푹 들어와서 여러 가지 뭐랄까 그 이너서클 사람들이 이너서클 거죠? 사람들하고 네. 협상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달러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네. 우리 이렇게 가자라는 그런 깊은 논의를 하던 와중에 어떻게 보면 이게 터졌기 때문에 약간 정치학적으로 말하면 그런 그 탈중앙화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너무 센트럴라이즈 돼 있고 어떻게 금융 기득권 친화적인 그런 데 너무 치고 올라오는 네. 업체가 너무너무 미웠던 손을 정말 봐주고 싶었는데 기다렸던 게 여러 가지가 좀 맞아 떨어진 그런 정치학적 논의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네네. 다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네네. 이제 바이낸스의 이제 자오 창펑이 네네. CEO가 그 얘기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FTT라는 토큰을 전량 청산하겠다고 예고 트윗을 해서 문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일단은 없는 게 예.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이런 주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사이더 트레이딩이거나 아니면은 뭐 본인하고 관련된 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가 이렇게 띄우기. 예. 부양시키거나 이런 상황인데 첫 번째로 CZ는 물론 FTT의 한 20% 가까이를 갖고 있었지만 예. 그거를 매각한다고 말한과 동시에 그 FTT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감수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거는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지분의 이익이나 부당이익을 시가총액의 취하는 것과, 부당이익을 네. 취하려고 시그널을 보내는 것과는 반대 좀 행위를 하신 반대 거죠. 행위를 네.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파이낸셜 비헤이비어가 아니었다고 저는 정치적 비헤이비어였다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는 어떤 자기의 어떤 금융 이익을 맥시마이즈하는 사람이 하는 행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 다른 의도로 그렇게 행동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조금 그 전에 그러니까 CZ가 그 FTX 창업자를 조금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내 등에 칼을 찌른 약간 배신자 같은 그런 식으로 코멘트하거나 그렇게 프레임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낸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뭐랄까 그 파운더들 둘 간에 저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 갈등이나 감정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너무 투명하지 못하다.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네. FTX가 결국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산 신청서를 챕터 7, 그러니까 청산이 아닌 챕터 11,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회생 절차를 밟는 쪽으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네네네. 챕터 7과 11을 좀 비교를 해주시고요. 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 걔네들이 그냥 퉁 쳐서 예. 전체 사고 난 금액의 언더라잉 에셋이 뭐 이게 몇 프로나 있느냐 뭐 10% 정도 있다 뭐 이렇게 사실은 말들이 돌면서 알려져는 있는데 예. 지금 챕터 7하고 11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에는 이걸 갖다가 자산을 지금 매각해서 그 채권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느냐 아니면 매각은 아직 안 되냐의 차이와 사업팀이 계속 꾸려갈 수 있게 그걸 허용을 해주느냐 아니면 사업팀은 그대로 다 나가 다른 이제 어떤 그 청사 중개인이 들어와서 자산 처리를 하느냐 그 차이가 가장 7하고 11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11을 하다가 보통 이제 일이 안 되면 다시 7으로 돌아가는 네. 그런 형식으로 되고 있어서 당연히 이제 뭐 그 FTX 파운더 같은 경우는 챕터 11을 해야 본인들이
계속 이제 거기서 의견도 낼 수 있고 뭐 네. 이거 사업팀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11을 주장을 하지만 현재 상황은 지금 채권자들이 빨리 채권 출시를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있는 자산이라도 빨리 자산을 매각해서 지금 사업팀 당연히 이 비윤리적인 사업팀 매각시키고 빨리 지금 자산 나눠주는 게 분배가 더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세븐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네. 15 같은 15는 경우는 예. 이제 바하마 쪽 그 정부 쪽에서 주장하는 안인데 이제 보통 그러니까 지금 조금 엔티티가 여러 개인데 FTX가 있고 FTX US가 있고 FTX 인터내셔널 DM이라고 있고. 이제 예. 디지털 마켓이라고 예. 그게 지금 지주회사 끝에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게 바하마 레지스터드 코퍼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지금 챕터 적차는 지금 세븐일레븐은 지금 델라웨어 코퍼레이션으로 네. 미국에 지금 있고. 예,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고 챕터 15는 뉴욕 주에 있는 남부 법원에서 예. 하는 건데 저쪽 바하마에서 외국 법원이라도 미국 땅에 와서 청산 절차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세븐일레븐은 델라웨어 지금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챕터 예. 15는 뉴욕, 그다음에 저거는 이제 외국 법인의 친화적인 이제 뉴욕 법원이 외국 지금 엔티티인 바하마 코퍼레이션을 청산시켜주는 조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jurisdiction 그러니까 관할권적으로도 지금 충돌되고 있고 프로세스를 어느 프로세스로 리더십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게 지금 100%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고 인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챕터 11 그러니까 회생 절차를 지금 밟은 상태고 네. 지금 회생하고 있는데 어렵지는 않은 걸로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면은 저희 한번 변호사님 더 모셔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FTX 그리고 FTX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낙훈 법무법인 이재의 선임 외국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